어제 가져간 건 어디 갔어? 많은 거. Vài gì phải suy thì đào vô quay.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류를 반대한 필리핀 정치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몰라요.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필리핀에서는 어느 정치인의 발언이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일본의 후지TV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후지TV를 쳐부셔라. 한류 따위는 보고 싶지 않다. K-POP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후지TV는 한류 드라마를 방송하지 마라. 일본인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셀러리맨, 가정주부까지 6,000명이나 되는 성별과 나이, 직업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한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TV를 틀면 어느 시간대에나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감정을 느낀 일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송하는 후지TV를 타깃으로 잡았고 여기에 Z캐까지 가담하면서 전국 단위의 시위로 번졌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반후지TV, 반한류 시위가 벌어졌고 일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인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제 일본인 지인도 유창한 한국어로 맞아요. 정말 일본 TV는 문제예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방송해요. 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의 한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이랑 사죄 요구 발언이 더해져서 추락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일본 TV에서 한류 관련 방송은 서서히 사라지게 됐고 그 빈자리는 혐한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혐한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제가 베스트셀러 자리까지 2012년부터 차지하게 됐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혐한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의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1년 55.2%까지 올랐던 제1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8%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는데 일본 한류 팬들의 성지인 그곳은
내주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가 벌어지는 혐한의 베이스 캠프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후 신옥 후보의 40%가 넘는 상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다가 2017년쯤부터 한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고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한류와는 다르게 10대들이 열광하는 한류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일본 혐한 세력의 조직적인 여론 부추김으로 한때 위기를 맞은 한류지만 인위적으로 문화의 힘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일본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류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류의 중심 소비층인 일본의 10대와 여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데다가 이제는 너무 깊이 그 맛을 알아버려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있었던 필리핀 대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역시 가장 큰 지지를 얻었던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됐고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선거운동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부통령 자리에 있는 사라 두테르테는 한국의 소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고 평소 BTS의 음악을 즐겨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3살이라는 젊은 나이라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레니 로브레도 전 부통령은 한국 드라마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평소 퇴근 후 집에서 밀린 일을 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고 합니다.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BS 드라마 닥터스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캠프는 지지자들 중에 다수의 한류 팬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한국어로 된 선거 유세 광고판도 도처에 설치했습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캠프의 슬로건이 적혀있고 밑에는 한국식 손가락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에 한글 포스터가 등장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한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레니 로브레도는 최근 한 공개 석상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부각하면서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질투심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재밌는 것은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한국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한 필리핀 정치인이 있습니다. 진고이 에스트라다, 필리핀에서 한국 드라마 금지 제한 검토, 국가 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 드라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화상으로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어머니 제발 그거 들고 오지 좀 마 제발. 아 이거 영상 콘텐츠 허리 꿇어 뜨고자야지 얘기하라니까 뭐 그거 들고 와 쩔뚝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여기로 오시라고 피하고 왜 또 거기로 가시냐? 여기가 어디야 있구나? 여기로 들어오라고 거기 뜨고 잘 돼 있는데. 엄마 어찌냐 약 갖다 놨는다. 야 뭐 있어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야 엊그제 이빨이 간 거랑 어떤 거 그로 인해 또 쇠퇴하고 있어요. 있으며 어째 자동 문화 산업에 대한 졌어. 응원과 담고 자는 게 아니라 5분 담궈 놓으라잖아. 그게 독하대요. 5분 담궈 놓고 시치라고도만. 그들의 성공은 자국민과 정부의 친구야 성나봐 뒷받침에서 너무 비롯된 것. 독하니까 그 우리 시민들은 5분 이상 한국인을 담그지 말고. 우상화하고 5분 필리핀 담궈 놓고 일자리를 잇고 있다. 시스를 외국 문화 침투로 인해 닦으래. 자국 연예계 이거는 뭘 닦아서 담궈놓으래. 한국 드라마 금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고 필리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CNN 필리핀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지정됐다. 인플레이션, 언론 인사해, 온라인상에 만연한 언론 정보. 이게 네가 집중하는 거야? 유죄 판결을 받은 약탈자, 탈세자,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부 지책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 국내의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라.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정부의 도둑놈들 먼저 금지시켜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댓글이 달리며 오히려 필리핀 정부를 향한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트라다, K드라마 금지 제한 철회, 현지 쇼 지원 필요. 논란이 커지자 에스트라다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뭐 10월 하시려고? 19일 발언을 오빠가 철회했습니다. 하시려. 전직 배우이기도 한 오빠 안 끌고 에스트라다 왔었어? 의원은 그래? 단지 필리핀 어떻게 예술가들에 끊어놓고 대한 왔겠지? 지원을 말하고 싶었다며 한국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반푸지 TV 시위도 그렇고 이번 필리핀 정치인의 발언도 그렇고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국 문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런 거 익혀줘야 돼. 존재 자체가 파워 연예인. 존재 자체가 파워 연예인. 가져가는 수와 개성 넘치는 그 시선을 사로잡는데 우리 혜리입니다. 지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유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참 웃는 인상이 귀여워. 이게 이제 연예계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 12년 전 얘기를 하려니까 신기하다. 대답하는데 네. 어떤 콘테스트 같은 데에 나가서 콘테스트에서 만난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언니였는데 한 번은 그 언니가 그 오디션장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걸스데이 사무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벌써의 그 오디션에서? 몰래 추던 막 아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랬는데 이야. 그런 것보다는 대표님이 이제 나중에 왜 뽑으셨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얼굴이 제일 작았대요. 얼굴이 작아서 뽑았다고? 네, 약간 저는 좀 저기 좀 괜찮긴 하죠. 저를 이용해서 왜 좋아? 아니 이제 저세를 끌어다. 아니 그래서 제 경도 상대적으로 잘해서 비슷하네. 제가 얼굴이 진짜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데 생각보다 크시는 거예요.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걸스데이로 데뷔를 기대해 썸띵 워낙에 뭐 노래들이 뭐 연이어 히트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달림도 그렇고 그 당시 멜빵 춤이 어마어마했죠. 네. 20살 때 아 그때가 딱 20살 때예요. 20살 때 벌써 이게 9년이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빠르구나. 너무 빨라요. 제가 그럼 29살이야 지금? 혹시 그 걸그룹 활동을 하면서 혜리 씨는 좀 힘든 점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그 장점이 잘 까먹어요. 아 그래서- 까먹었어요? 아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좀 힘든 순간이 좀 있을까요? 걸스데이 이제 활동 거의 마무리 될 때쯤 당황하던 시점에 아 뭔가 뭐야? 뭐야? 똥인가봐요. 아 진짜 진짜 야, 진짜 불길이다. 팔에 똥. 아 진짜 새똥은 처음이에요 혜리 씨. 와. 진짜 똥팔이네요. 너무 빨려요. 네,
똥이 팔에 묻었다. 아, 전자는 좋을 거예요. 크게 먹겠지만. 오. 야, 경이로워. 퀴즈 세상 너무 다행인 건 살에 맞았다. 옷에 안 맞죠? 옷에 맞았으면 이거는 또 협찬이 또 이제 이게 협찬사에서는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쵸. 혜리가 똥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얘기가 잘못되면은 앞에 전제 없으냐 똥 묻혀왔어 뭐? 똥을 묻혔어? 이야기가 이거 완전 되죠? 완전 완전.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그 멜빵춤이나 이런 거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야기 토크의 흐름과는 좀 결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인 거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그럴 바에는 한번 멜빵춤을 한번 저는 좋은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혜리 씨가.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따뜻한 파트죠 지금? 네. 역시 잘해. 먹는 것도 엄청 잘 먹는데. 간다. 순수할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 생김이. 아니 역시 그룹할 때 살아있다. 야 기억은 하네.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느낌 알죠? 우리 유키스 느낌 알겠죠? 노트에서는 끝까지 혜리 씨 파트까지 가지만 우리는 혜리 씨 파트 전에 끊어요. 어제 그건 아쉬움. 이게 또 아쉬워. 예. 하지만 거기서 기억했는데 이야기. 네. 오케이. 선팅 한 번만 보시면. 아, 그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정이 바뀌어. 표정이 바뀐다니까. 눈썹 디테일 봐. 눈썹 디테일. 9년 전 건데도 기억을 하네. 나는 진짜. 이렇게 앉냐? 계속 앉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안 돼요. 앉는 게 많아. 야, 저런 시선 처리. 제 파트 아니에요? 펜싱 파트는 왜 그냥 이게. 야, 제 파트예요. 나온다, 이제 나온다. 맞아. 야 잘한다. 잘해. 끊었어요. 야 역시 아이돌 하신 분들의 이 진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요. 달라. 진짜요? 그냥 이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 이춤 몇 번 정도 췄을까요? 와. 2,000번을 쓰지 않았어요. 2,000번을 썼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있어요. 다음까지. 네. 와, 너무 잘 갔습니다. 우리 혜리. 네. 달링 안 해요? 뭐 다음에 안 넣냐고? 달링이라고 또 성공한 노래가 있어, 춤이랑. 딴 애들은 진짜 빼는데 쟤는 더 안 시키냐고. 오랜만에 또 카메라 또 켰네. 혜리는 얘기해서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 잘 살린다, 잘 살려. 끼가 답은 있네, 쟤. 연예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감대는데 지금. 몰래. 걸스데이 활동 그다음에 예능에도 포트를 터뜨리고 드디어
아침에 폼네 폼네. 응답하라 1988. 와 이거 음. 정말 응답하라 1988에서 처음으로 데뷔했는데 저걸 엄청 성공했어 저 드라마가. 알고 계셨나요? 그쵸. 알고 있었어요? 얘가 느낌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탤런트로 생각하실 전향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너무 성공한 계기가 의도가 됐지. 좋지 않았었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연기도 굉장히 잘했어. 있었어요. 그 전에 드라마 한 3편 정도 아 했었는데 했었군요. 네, 아 그때는 했었구나. 작은 역할로 이제 했었고 처음으로 큰 역할을 맡은 건 인사였어요. 1988년 때 10대 소녀 역할을 했거든. 되게 웃겼어 이제. 사실 신원호 PD는 이제 혜린 씨를 모티브 삼아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아까 걔야. 아니 왜냐면 그만큼 당시에도 혜린 씨가 그냥 덕선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인생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정말 인생 캐릭터보다 더한 스스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 캐릭터. 언니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얘는 공부를 꼴찌를 해 반에서.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생애 선물도 제대로. 야, 두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감독님 만나서 3, 4시간 정도 미팅하고 그리고 제가 1, 2, 3, 4부를 제 대사를 거의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 대본 자체가 너무 많이 읽어서 좀 익혀서 먹어야 되나? 뭐를? 오히려 제 김치? 주변에 친한 분들은 아니 피부도 먹을만한데? 괜찮아? 제가 사랑하는 덕선이라는 캐릭터를 맛있진 않아. 대중분들은 먹을만해. 저랑 일체화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요? 젓갈이 안 들어가면 물 숟가락 넣고 먹었어? 젓갈 냄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긴 해. 사실은 제일 치열하게 했어요. 이렇게 적고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말투를 쓰고 모든 게 간이나 하나 먹고 정규 개떡이나 떠서 먹어야겠어. 그렇게 군것질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은 뭐 누군가는 뭐 혜리는 운이 좋아서 덕선이 캐스팅이 된 거잖아요. 껍질은 군것질 별로 안 해. 결국 본인이 안 하기는 또 이것저것 그렇게 듣고 안 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아니, 또 올 정도가 되니까 아까 춤도 5천만 추고.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또 운이 따르더라도 수술했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운은 없어요. 누가 술했다고. 준비돼 있었고 그 뭐다 준비가 뭐라고 써 저기다가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 이런 결과가 있나?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끝나고 생각한다고. 사실 요 기사도 많이 술했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는구만.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막 혜리 100억 기- 보청기 끼우셔야 되나 왜 그런데. 너무 재밌는 기사인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왜 100억 손해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 본문을 그러면 앞으로의 가치 라고 써있어요. 이게 거기까지는 안 봤구나. 앞으로의 희망,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가치 이렇게 예상이 된다. 된다. 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미안해요. 나도 와 혜리 대박 났구나. 네. 100억 벌었네. 실제로 뭐 그 이후에 뭐 대박이 난 건 맞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100억 어떤 그거는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을 쭉 해보니까 연예인은 내 천직인 것 같아요. 잘 가세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뭔가 하고 싶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나한테 뭔가 하는 미션이 계속 그걸 주어지는 왜 이 직업이 주셨어? 너무 좋아요. 깨우지 먹으러. 야, 왜? 근데 그 사실 그런 이거 거 똑같은 때문에 거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계속 그런 그럼 것들이 군것질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좋아. 제자리 걸음이고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사오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 사와. 맨날 사와. 근데 저래부터 나갔을 때부터 사오지 말라니까 드시는 거 가끔 아주 가끔 과일이나 좀 사오시고 그러셔.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그것도 빵이나 막 그런 거 대단한 있지 사오니까. 그게 버틴다는 건데요. 지금.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 이쪽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재석 제자리 걸음이라는 몸무게 더 드셨지 언니?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내 뭐, 지금 먼저 저기 건강검진하는데
사람 내가 뭐 노력을 80kg 나왔나 해서 보다. 이 제자리를 예? 지키기도 힘든데 꼭 내가 그게 매일 전부 다 매일 늘은 거예요, 매일 줄은 거예요? 늘은 거지? 완전 78kg가 나. 선생님을 내가 그 살아야 큰일이야. 칠십팔 어머니가 그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머니가 알아서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 그 제자리를 특히 너무너무 힘들고 군것질 안 하셔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옆에서 군것질 하고 있다라는 군것질 거 계속 안에서 하는 거지. 되게 좀 만족스러운. 밥만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경우인데 큰일이네. 허리도 90도로 숙이고 다니시고 진짜 못 봐주겠네. 수술을 또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리 걸음 해도 1등이면 제자리 걸음만 하지. 수술 또 하실래요? 진짜 받아. 그거는 그래서 좀 얘기를 근데 수술이 또 성공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 연세가 있어서.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뭔 하는 거예요. 허리 수술, 허리 저렇게 구부러 다니는데 저거. 상처를 내는 일인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저는 그 찍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순간순간에 충실하면 저도 뛰는 아, 거 맞아요. 어쨌든 괜찮다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되지. 몸무게 줄이시면서 몸매가 전데 줄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늘어가면은 아이 나이도 들어가시고 어떻게 해? 무릎하고 허리에 계속 무리 갈 텐데. 대리야 30대 되면 밥을 굶으려고 하지 마시고 간식을 안 드셔야 돼. 간식. 활동도 거의 옛날보다 거의 활동 안 하시고 그러니까 더 살찌시지. 어떻게 그 그리고 뭔가 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다 드신 거예요, 어머님? 응. 원래 밥 생각 하나 더 일다 넣으면 더 나오려고. 근데 이럴까봐 늘 이렇게 얘기해요. 밥 생각 어떡해요. 아, 오늘 뭐 다양하네요. 춤도 추고 똥도 또 맞은 얘기야. 그 감자 끓인 거 괜찮대. 혜리 씨도 지금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또 끓여야 되겠고. 우리가 모르는. 예. 20대를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대견함과 안타까움이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게 너무 속상한 느낌? 그래서 아니 조금 더 대견하게 생각해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뭔가 늘 그런 나의 치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아갈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마지막 소원이나 못다한 말을 전해주려면 혜리 씨는 어떤 소원을 좀 얘기해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가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급적 의자에 앉아 생활하셔. 그리고 바닥에 진짜 정말 근데 침대 매트 불 켜놓으면 되잖아. 내가 뭐하러 그걸 그렇게 근데 추우시면 그쪽 들어가 있고 바닥에 눕지 마시고 앉았다 해서 이제 무릎이랑 허리에 무리 가는 거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테니까 평소에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 엄청 많아요. 진짜요? 집에서도 뭐라고 그러는? 집에서 차를 갈 수 있겠어? 그렇게 ቁ거가지고 못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빠 화이팅. 근데 힘들 것 같으면 취소를 지금 하고 아빠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안 좋아지면 중간에 끊어지네 하다가. 개 나왔다. 개학령
계엄령 내렸어? 계엄령이네. 계엄령이네. 진짜 함부로 행동 못하게 하려고는 아예 일반 국민들을. 푸틴이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최영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후에 불법 병합을 선포했던 4곳 지역에 계엄령을 선언했습니다. 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러시아법에 따라서 이 군사력 강화, 통행 금지, 또 이동 제한, 검열 및 심지어 이 외국인 억류도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푸틴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4개 지역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계엄령과 함께 러시아 본토에도 3가지 수준의 계엄과 관련된 보안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첫째는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도시 그리고 이 크림반도 지역의 중간 수준의 대응이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에는 보안도 강화되고 이 교통이동 또는 출입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둘째는 이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고강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 수색 및 교통 제한 그리고 더 엄격한 공공질서 보안이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북부 및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지역에는 가장 낮은 보안 수준인 최고 준비 태세가 취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일본을 아래로 보듯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한 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니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150엔대는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입니다. 미일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엔화 약세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화 환율은 지난 9월 1일 24년 만에 1달러당 140엔대까지 떨어졌고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추가로 10엔이나 더 하락해 150엔대에 도달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대규모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이와 반대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도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금융 완화를 유지할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0엔대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은 계속될 것이고 같은 상품도 몇 차례 더 인상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임금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가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상품 가격 인상이나 가게를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 직종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한 국민 정서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 노동에 한해 그것도 표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술, 기능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기능 실습 제도를 만들어 해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능 실습 제도는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일자리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이 때문에 일본에 일하러 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정상적으로 노동력 확보를 하겠다며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기능에는 특정 기능 1호와 특정 기능 2호 두 단계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2호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일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분야별 수용 인원과 분야 통합, 체류기간 제한 철폐 등에 대한 검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증 사태에 이은 엔화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에서 수용 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 외국인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베트남 노동장관이 일본 정부에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을 두 차례나 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일본에 요청한 것은 베트남 실습생에 대한 주민세와 소득세 면제였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기능 실습 대응 직종을 외식업, 운전기사, 철도, 폐수 처리 등으로 넓히는 것, 그리고 기능 실습과 특정 기능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이 베트남에서 나오자 일본 내에서는 베트남이 일본을 발 밑으로 보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엔화 가치는 베트남 통화보다도 낮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과 일본의 임금 차이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등 유럽과 호주가 베트남 인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최저임금은 9.82 유로이고 호주의 최저임금은 20.33 호주 달러인 반면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은 930엔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도 9,160원으로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의 매력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실습 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 3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받아온 일본 업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일본에 방문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 내 노동력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활용품 대기업인 아이리스 오야마 기업은 공장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해외 비용이 상승하면서 일본 내 비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이코 엑손이나 JVC 캐노드 등이 해외 공장을 일본으로 옮기는구나. 어디가 집이에요? 코인키스 뭐 가져갈 거 많으세요?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자,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 메이더스 1경 5천원 원 규모 세계 금시장. 이제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참 이거 좀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면 리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화폐가 가실 때 저기 그걸 가져가세요. 휴지 그 봉투 한두 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아래 뱉던지 코푼 데 쓰시게. 가져다니셔?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대응되는 것 아니냐. 위험하더라고요. 인상적인.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선 건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입니다. 올 초 115엔 안팎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일 140엔대로 올라선 후 150엔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NHK는 미국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미일 간 금리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강해졌다며 엔화 약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중국 국내 위안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2% 내려간 7.2279 위안으로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외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 중국 기업들의 주가 약세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가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0.86%,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92%, 대만 자취한 지수는 0.24% 각각 하락 마감했고, 홍콩 상생 지수는 장중 한때 3%까지 급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속에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가치 급락으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재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함이 그 사람 또 나왔네. 라오기만. 힘이 넘치는 청소 로봇 알라입니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청소 로봇 저거 좀 쓸 수 있나 한번 봐봐. 멋있는다. 저 청소기 쓸 수 있을 거야? 쓸 수 있어요. 쓰면은 놔둬서. 고장난 건 없어. 고장났으면 이미 버렸지. 서술하고 닦아가지고 너무 들어서 안 닦다니까. 잘 안 쓰니까. 2016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거머쥔 애슐리 와그너 선수가 한국의 어린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추워요 오늘. 마스크 가져가요? 빈자리는 그지만 마스크, 핸드폰. 김연아 선수를 뛰어넘을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를 증명하듯 한국 피겨의 미래들이 엄청난 성적을 거두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운동 열어놔. 명절까지도. 조심해 다녀오세요. 문 닫으세요. 저 없을 때 열어놔. 저 없을 때. 지금 쌀쌀했는데. 그러나 김연아라는 레전드의 그림자가 커서일까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 공기도 보고서 열어놓으셔야지. 밖에 내부 공기 어떤지 보고서 열어놓으셔야지. 김연아 선수는 한국 최고 수준을 넘어 밖에 공기가 더 나쁘면 나쁜 공기가 더 들어오죠.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며 김연아 이후의 선수들은 부지런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성과를 내보이고 있었죠. 지난 4월에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 신지아 선수가 2006년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탈리아 에냐에서 2022-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랑프리 시리즈는 ISU 국제빙상연맹에서 주관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4장의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니어 그랑프리에는 선수들이 최대 2개 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출전 대회에서 1위는 15점, 2위는 13점, 3위는 11점 등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받으며 합산 점수에서 상위 6위 안에 들어야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경쟁 속에서 한국의 꿈나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 기쁘기 그지없는데요. 한국 선수는 여자 싱글에서 전체 여자 싱글 선수 중 5위에 오른 김채연을 비롯해 3명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서게 됩니다. 2차 대회 은메달, 6차 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권민솔은 6위로 꼬맹이들이 다 설정했으며 김연아 뒤를 이어서 피겨스케이팅에서 성적이 좋게 나왔네. 이어 아이스댄스에서 이내나 최한의 조가 1차 대회 우승에 이어 15일 은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다인 4장의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을 확보하게 되었죠. 물론 세계 최고의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김연아 1인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지난 한국 피겨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가 이번 시즌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에는 전통적인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예로부터 피겨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 조승우 변호사의 가장 강력한 문제로운 모습이 아니야. 야, 이 멍청아!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아니잖아. 많이 가. 탈탈탈이다. 어머니 수술에 진짜 한번 받아보실래요? 수술해야 될지. 그 컬이 90도로 꼴 다니는 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자랑스러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럼 몇 개월 정도 한 1, 2개월 병원에 계셔야 되고 연세가 있어서 그것 잘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 열 집 중 아홉 집이 빈집이야. 9시 반으로? 안전하게 아니, 10집 중 9집이 빈집이래. 아이고, 어디가? 강남은 강남이 서울 아니야? 서울 잘 나가는 데지. 제일 비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했대? 안 팔린다는 거지. 집값이 너무 뻥튀기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이제 내려갈 때도 기다려. 좋은 집을 분양받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그것도 수억씩 피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생각에 강남도 90%가 미입주 상태인데. 강남인데? 강남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 미입주된 데가 없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10가구 중 9가구가 빈집이래. 그럼 사람이 아파트가 아니죠. 10%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2020년 2년 전에 분양 당시에는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싼 단지로 기록이 됐었죠. 평당 7,99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8천만 원이면은 분양만 하면 완판이 10평만 돼도 8억이에요. 분양을 한 것이겠죠. 한 평당 8천만 원이니까. 그럼 20평이면은 16억이야, 16억. 어이, 비싼데, 너무 비싸다. 분양가가 15억에서 18억 원이면 뭔가 최고가 수준이었는데 완판에 성공한 단지를 보여주고 군것질 좀 밥은 못 먹을 것 같다더니 감 하나 먹고 이거 과자 하나 먹어. 밥은 안 들어간다면서 한 수도 안 드시고 저는 한 수도 안 먹어. 두 수도 안 먹어. 다른 곳은 먹었는데. 아니 밥 이렇게 막 먹고 싶지 않고 힘다 주면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 처음이네 처음. 이렇게 밥이 안 받지?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이 짜고서 사기 쳐가지고 저 전세 1억 원이 날라갔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사기를 안 당했을 거란 보장이 없어. 야, 문 대통령은 뭘 잘못했다고 저 맨날 조사한다고 내가. 저 북한에 그때 저기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월북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부에서는 월북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강제로 월북한 걸로 그렇게 꾸몄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다 국방부 장관도 다 해가지고 저기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도 거의 월북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국내 대통령 씹어 요새는. 윤석열이가 민주당 의원들을 다 저기 무슨 종북 좌파 북한 빨갱이로 지금 몰아붙이는 그런 발언 해가지고 또 지금 난리잖아 지금. 아니야 그 새끼는. 뭔가 좀 헛기. 아이고 딴 얘기를 해서 뚝 떨어져 버려. 모르겠잖아. 나똥 오래 떨어져. 어머니 가급적 바닥에서 지내지 마셔. 그렇게 저기 추우시면은 침대 저기 틀어놓고 있어. 매트 틀어놓고 거기서 그래야지 여기 자꾸 누웠다 그러았다면 안 좋아. 자, 김민경의 킥오프 뒤로 일단 뺐습니다. 김승혜가 출발합니다. 김승혜. 최근에 한 건데 10월 6일 이지였거든요.
오늘이 시애들 특히 출사람 없는가 보지. 옛날 노래니까 잘 모르는 거지. 여기 애들은 특히 뚱뚱한 애들이 되게 많네. 미국 같은데. 맞네. 뉴욕시티. 뉴욕이네 뉴욕. 여기 애들 뚱뚱하다. 이쪽이 손이 그냥 붙잡겠네. 특히 미국 애들이 뚱뚱한 애들이 많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비만율이 제일 높대. 몇 살이?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비만율이 제일 높대. 거기는 빵 먹는 거 어쩔 고기하고 고기. 미국산 무기 구매에 치중하다. 요즘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을 채권으로 한대. 채권? 채권이 뭐냐면 기존에 채권 옛날에도 채권이었었어. 어머니야? 아니 그전에 채권 있었다고. 응. 채권이 이자율이 더 높아. 일반 이런 은행 넣는 은행 이자보다.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건데? 증권사에 가입해야 돼. 증권사에 보면 채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회사채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이 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자기 신용도를 보고 삼성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신용을 믿고서 이걸 사라. 그럼 나중에 더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저건 채권이 1년짜리가 없고 보통 2년이나 3년, 길으면 5년, 약간 길어 기간이. 근데 지금 은행 이자가 4%면은 채권은 보통 5.35%, 5.5%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일반 은행보다 한 1.5% 정도 더 높아. 많게는 2% 높고.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아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안 해놓고 채권을 사.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이제 위험하다 생각. 채권도 위험하긴 한데 거의 망하지 않는 그 회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거든. 미국도 채권 각 나라마다 채권을 발행해요. 다. 우리나라도 발행하고. 그런 채권 사는 거지. 똥나.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100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예, 외신, 폰 아레나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도 제가 정말 멋진 소식 알려드렸지만, 하여튼 외신에서 폰 아레나에서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 TSMC가 수율이 너무 낮아서 3나노에서 수율이 너무 낮아서 양산 일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영국 런던 거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잡지 말고 물가를 잡아라. 우리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 10.1%, 지난달에는 9.9%를 기록해 지난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Everything is rising and my old age pension has not gone up. 지난달 초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5%를 철폐하는 등 우리 돈으로 무려 7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I have three priorities for our economy. Growth, growth, and growth.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모델로 삼은 트러스 총리는 대처 총리의 패션은 물론 감세 정책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긴축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라가 큰 빚을 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감세 정책 발표 직후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급락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쳤습니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지난 14일 감세 정책을 전격 철회하고 재무장관을 희생양 삼아 해임시켰습니다. Mr. Kwarteng, do you feel like you've been betrayed by the Prime Minister? 집권당인 보수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자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조차 트러스 총리의 퇴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Shouldn't it happen to Liz Truss as well? She definitely signed up on these things, so it's puzzling that she's able to stay in post. 유럽을 덮친 에너지나 그리고 높은 물가 여기에다 어설픈 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의 경제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뭐니 해도 퇴근 시간. 직장인 정희 씨 퇴근 후 곧장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와, 퇴근이다. 노산에 가야지. 오늘 정희 씨의 퇴근지는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파주의 나지막한 산. 와, 좋다. 아, 시원해.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저요? 아, 퇴근만 왔어요. 차 트렁크엔 늘 배낭이 준비되어 있다는 정희 씨. 퇴근 후 캠핑은 그녀에겐 일상이랍니다. 여기다가 차에다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게. 출장 가서도 올라갈 수 있게. 오늘 그녀의 퇴근박 메이트는 둘도 없는 캠핑 친구 연희 씨. 안 피곤해 언니? 괜찮아. 빨리 갖다 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도 We will ride a jeep now going to Ayala.
porque lo que aprendí es que esto aprendí en serio. No sé. Ah, no sabes escribir. Tamaño, ¿no? Ah, toma mi pena, sí. Y yo, en este caso, no soy coreano. O sea, Corea está dividido entre dos partes, arriba y abajo. O sea, mi parte arriba soy coreano, sí, pero parte abajo es Corea. Me ha cambiado mucho por vivir en Perú, es que era otro mundo para mí. Es que aquí somos muy reservados, pero en Perú, en la calle que estaban, en el bus que estaban. Eso era muy diferente para mí. Ah, oye, ¿por qué dices tu historia? No. No eras tú. Tú viste que 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매 사이인 업주가 여성 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세워 배설물을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 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현 기자입니다. 이 자그마한 2층 건물에서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유흥업소 포주인 두 자매는 지난 2018년부터 여성 종업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으라며 시작된 학대는 2020년 이들을 감금하면서 더 악랄해졌습니다. 목줄을 채워 외출을 막았고 밥에 게사료를 섞거나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폭행과 성적 학대를 넘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신고를 막았습니다. 저와 너나 충분히 21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말로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완전히 나이사가 봐야지. 피해를 입은 30, 40대 여성 종업원들은 모두 5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업소가 문을 닫게 되자 그제야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수폭행과 유사강간 등 모두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48살 A씨와 52살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요, 손님으로 커플들이 딱 들어오면 묵은지, 불륜 리얼리티 하면 뭐 하고 싶어? 저희끼리 쇼핑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막 여기 갔는데 막 와! 여기서 와! 이러고 예쁘다! 이러고 마음에 들면 그 한가게에서 엄청 오래 있잖아요. 진짜 오래 걸려요. 저 빈티지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라고 하네? 전 갔던 데 또 가도 좋아해요. 저는 어디든지 좋아해요. 활동명 사쿠라
4월 말 뜨거운 화제 속에 백년가약을 맺은 따끈따끈한 신상부부 오상진 김소영입니다. 사고 이후 SPC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SPC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목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6시간씩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태경 씨. 지난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에 샌드위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납품받아서 진열해서 올려왔던 그 샌드위치들을 만드셨던 직원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물론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SPC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최근 SPC 브랜드들의 목록이 돌아다닙니다. 모두 28개나 됩니다. 시민들에게 불매 운동의 대상을 알리는 겁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죽었는데 바로 다음날 동료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소식. 바로 그날 영국의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는 소식. 이런 회사의 행태들이 불매 운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SPC의 노동 탄압은 오래된 일입니다. 2017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명에게 불법 파견으로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여성 제빵기사들이 잇따라 유산하면서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SPC가 되게 노조를 탄압한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되게 반노동적인 기업이라서 이제는 정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겠다는 생각이. 임종빈 노조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봄 53일 동안이나 단식했지만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내 리플사 및 XRP 관련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XRP 투자를 하는 사람들 미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또다시 세계 각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이 동남아 신흥국발 외환 위기가 또 온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방콕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우리가 겪은 과거 IMF 외환 위기도 당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가 이제 번지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지난 97년 태국의 바토아가 폭락하고 이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까지 폭락하면서 그 여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어졌죠. 한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 겪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남아 주요 국가들 심각한 자본 유출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달러는 연초부터 달러화 대비해서 한 5% 정도 밀렸고요. 특히 베트남은 절반은 이제 고정 환율자 쓰는데 그래도 베트남 동화 가치가 올해 한 6%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역시 한 8% 정도,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도 13%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 돈 원화, 또 일본 돈 엔화 모두 올 들어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요. 일본이나 영국도 화폐 가치가 올 들어 급락했는데 이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 시장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출이 잘 됩니다.
자국 화폐 가치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출인데 수출 많이 하면 달러가 나갈 일이 없죠.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서남아 국가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 전부 제조업이 약하고 마땅히 수출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 제조업 수출이 지난해보다 아주 좋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수출이 17%나 또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또 원유 이런 거 수출 많이 늘었고요. 태국도 자동차 부품이나 특히 쌀 같은 농산물 수출까지 급증했습니다. 동남아 주요국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광객들까지 다시 찾아들고 있으니까 이런 또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국제통화기구 IMF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아세안 주요 5개 나라 올해 성장률 5.3%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2%로 쪼그라들었으니까 사실상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정말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IMF가 예측한 올해 베트남 성장률은 7%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면서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 인프라가 선진국만 못한 이들 나라는 아니겠습니까? 선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성장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외환 보유고를 잔뜩 투입하고 있는데 GDP 대비해서 최근에 외환 보유고를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쏟아부은 나라가 1, 2, 3위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원화, 우리 돈 원화와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화를 얼마 전에 가장 취약한 현대 통화로 꼽기도 했는데 아주 빠져나오지 못하게 또 물가 방안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4%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무거워질 겁니다. 이곳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도 높아서 금리 계속 올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르고 여기에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 영국의 파운드화 시장이 붕괴되거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돈을 안전자산으로 급격히 쏠릴 것이고 이 경우에 이들 동남아 국가들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성장세가 높은 이곳 동남아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유독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말씀드린 중국 경제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런 거 계속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송이 수확 처리되자 송이 도둑이 극성입니다. 한 마을에서는 10년에 걸쳐 수억 원어치를 도둑맞기도 했는데요. 송이를 훔쳐 자라나던 남성이 한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인적이 드문 산속. 이마에는 헤드랜턴, 손에는 막대기를 든 한 남성이 주위를 살핍니다. 곧 땅에서 뭔가를 캐낸 뒤 다시 소나무 잎을 덮고 막대기로 땅을 펴 흔적을 없앱니다. 계속 주위를 살피며 1시간 넘게 산을 헤매는 남성. 송이 도둑입니다. 1등급 소리가 되기를 기다리며 며칠 더 놔뒀는데 그새 도둑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냄새나 내가 국자에서 쪼글려 이게 한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돼요. 1년 넘도록 가을 수확지마다 이 마을에서 도둑이 훔쳐간 송이가 3억 원어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설치한 CCTV 30여 대도 모조리 부서지거나 훔쳐갔습니다. 안경은 딱 떼내비고 아카데가 없어요. 요것만 나가놓고 갔습니다. 도둑들이. 그런데 최근 높은 나무에 설치한 CCTV에 도둑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10년 만에 단서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해도 이게
희미하다. 뭐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뭐 그래서 그 문제를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해주고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범행이 일어난 산지를 국유림으로 착각해 산림청과 삼척시의 사건을 이간했다면서 다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찰도 웃긴 놈들이야. 아니 송이도둑이 3억 원어치 넘쳐갔는데. 송이? 응. 송이가 거기다 심었었나 왜 이렇게 많이 뭉쳐가? 그렇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Can I have one? Vegetarian? 저는 룩셈부르크 넌 하마가 나와. 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BTS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지는 물론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크게 보도했지만 일본 방송사의 보도량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입대 소식에 관해 일본 방송사들은 지난 15일 열렸던 부산 콘서트 소식보다 훨씬 많은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모든 반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데 평소 한국 관련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그나마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만 하는 NHK 반 메인 뉴스도 이번 입대 소식을 다뤘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에서 BTS의 부산 콘서트 BTS는 면제 줘야 되지 않나? 쟤네들이 군대 가서 손해보는 게 돈이 뭐 수십 조가 넘는다는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아, 쟤네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알린 나라 사람이 어디 있어? 운동선수들은 그거를 군대를 안 보내면서 저런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올해 어린이날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많이 찾는 이 놀이공원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개발한 회사에 강원도가 한 2천억 원 정도 보증을 섰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그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 돈줄이 마를 조짐이 보이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기업 채권을 사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업들은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오르는 기준금리보다 이자를 더 쳐줘야 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인 강원도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할 정도면 일반 회사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불안 심리까지 퍼졌습니다. 투자했다가 돈 떼일 수 있겠다는 걱정에 채권 금리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보증을 선 케이스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수단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줄은 막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으면서 개발 사업에 돈을 댄 건설사들과 여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부터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10몇 년도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분양시장이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분양도 안 되고 하는데 굳이 건설사한테 대사채 이런 걸로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에 이달 들어서는 신용등급이 좋은데도 채권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레고랜드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강원도가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3주 만에 2,050억 전액을 내년 예산으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보증 섰던 돈을 갚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 원래 그 약속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채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박진 지사가 전임 지사의 사업을 짚어보겠다. 이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강원도가 애초에 빚을 안 갚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강원도 스스로가 자신의 신뢰를 깎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충수를 뒀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여러모로 힘든데 엉뚱한데 돌을 던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채권이라는 게 뭐 사람들한테 뭐 예금 제품처럼 막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불안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만약에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도 회사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높은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그룹 계열사에 손을 벌리는 방법이 경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홍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 위험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 안팎 숨어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경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홍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 다지고, 사회활동과 취미, 여가생활 고민도 하실 텐데 이 모든 것엔 반드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돈, 노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데요. 최소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또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얼마면 돼? 우리 상무님은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다익선이란 말 있잖아요.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을수록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과 전망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상무님 사실 뭐 은퇴 상담 교육 이런 거 하시면서 은퇴 앞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보통 퇴직 이분들은 직전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네요. 그분들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많이들 대답을 하세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이나 상담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에요. 노후 생활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봐도 비슷한 자료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2020년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우리나라 50대 이상이 은퇴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노후 생활이 얼마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들고 해서 두 사람이 살아갈 때 한 267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163만 원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냐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월 단위로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은퇴 앞두고는 과연 내가 목돈으로 얼마큼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많이 물어보면 계산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은퇴하기 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은퇴 전문가들이나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계산기에서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금방 말씀하셨던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느냐. 아까 월 300이면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그럼 이제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다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은퇴 기간은 몇 년 정도면 될 거냐라고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리고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운용해서 몇 %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 네 가지 자료에 기초해서 이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금금이 한 4%니까 투자 수익률 한 4%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0세 은퇴하고 이후에 한 30년을 더 산다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실제로 좀 계산기 좀 두드려 볼까요? 연간 노생활비는 아까 300 정도, 아니 월 300이니까 3,600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생활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3%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이 한 4% 정도, 은퇴 생활기가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는 뭐라고 답을 하냐 그러면 9억 4,21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아니 이게 거의 10억 가까운 건데 이게 사실 옆집 아저씨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게 너무나 꼭 그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통계청이 2021년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딱 보면 은퇴를 앞둔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한 4억 원, 4억 6,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필요한 자금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하시거나 은퇴 설계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 10억이라는 금액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노후 준비한 사람한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럼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출도 이제 크게 둘로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의식주와 같은 기본 지출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건 또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 제약적인 지출 부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하는 영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재량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기본 지출은 정말 숨 쉬면 지출을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돈이지만 재량 지출은 말 그대로 재량, 내 재량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서 발생하는 그 의료비 같은 거, 이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그래서 연퇴 생활 기간이 30년이라 그러면 10년 단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거를 초기 10년을 활동적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좀 많아지는 시기를 활동적 시기라고 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7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활동량이 많이 줄잖아요. 건강 상태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해외여행 갔던 사진 보면서 지내는 시기라 해서 회상의 시기라고 또 이야기하고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은퇴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의 소비 패턴은 U자 형태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노후 자금도 그 패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또 간병비 액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그런데 다만 이제 점점 이제 노후 자금 준비해둔 거는 바닥에 날 테고, 그러면 결국 그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거는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판에는 자녀들도 지금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노노부양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 나이도 은퇴한 시기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은 자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뭐 현금 2억 원 뭐 이런 목돈보다 매달 50원씩 나오는 월급의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꾸준한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후에 좀 확인해야 될 거, 미리 확인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 자기가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좀 꼼꼼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형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연금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주택연금 같은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의 관점이 아닌 이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이코노미크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것 같더니 또 일어나셨어? 응, 잤을 때가. 좀 더 주무시지 그래요. 이야, 여기 우리 의자에가만 앉아서 허리 아프다? 그래도 여기 바닥보다는 나아. 귀찮아도 의자하고 침대에서 생활하시고.
꼬리 뭐. 아 이게 진짜 집? 진짜 집. 너무 그만해. 네? 설마? 연예인이야 연예인. 개 한 마리하고 같이 사는구나 그래. 되게 귀엽다. 아유 잘생겼다. 아 귀여워. 이쁘네. 스케줄을 나가거나 보드를 한번 타러 가고 싶다고 할 때 부모님한테 맡겨요 줄리를. 줄리는 7살 진돗개 추적이고요. 가정 위탁보호소에 있었는데 거기 문 열자마자 그 하얀 백구에 나오는 백구 새끼가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데리고 오게 됐어요. 줄리짱? 줄리짱? 알고 없네. 꼬리 흔드는 것 봐. 엄청나게 흔들어 대네 진짜. 빨리 내다보고 있다. 얘는 딱 저러는데. 신나네 줄리야. 신났다 신났어. 집에 바로 못 들어가는 게 실외 배변을 해가지고. 아유 신났네. 귀여워. 저걸 참 좋아해 강아지. 네.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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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보네 안 봐. 엄마? 엄마? 알았어. 아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돌아갈까? 이리로 돌아갈까? 응가 쌀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주인도 신났네. 걔가 주인을 엄청 좋아한다. 저희만 보면 행복해요. 보조도 잘 맞추고 꼬리를 엄청 흔들대. 이쁘 생겼더니 걔가. 제 꼬리가 저렇게 서 있어야 제 진짜 진돗개래요.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 줄리. 줄리 일로 안 돼.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요. 네. 하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닌데? 안 가는데? 잠깐만. 꼬리 뭐. 안 돼! 야! 잠깐만. 아, 여기 진짜 집? 진짜 집. 그만해. 혼자 살기엔 크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이사 왔어요. 지금 14년 된 것 같아요. 한달 있으면. 가족들이랑 쭉 살다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다시 닥터지게 됐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족들이 독립을 했어요. 왜 못 살겠다고? 에너지 깨져오니까. 우리 엄마 나랑 못 살겠다고 제주도도. 멀리 가서. 있었네요. 근데 또 줄리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줄리 맡아주셔야 되니까. 저희 집 룰이 줄리를 4시간 이상 혼자 있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줄리 복 받았다. 이제 제가 물려받은 거죠? 아, 확실히 좀 가족집이구나. 옛날 그러니까 크지. 물려받으면서 가족이 바꾸나 얘가 집에 그냥 인테리어에 맞는 분이 하나도 없었구나.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 앤 화이트로 가자. 최대한 깔끔하고 모던하게. 이쁜데? 아이고. 저는 불만족스러워요. 아직 뜯어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카페트로 가렸지만 장판 색깔이 옛날 집 장판이에요. 아이고. 벽지도 할머니 방 벽지고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태예요 지금. 네.
발수적은 안 하네. 화장실 먼저 들어가라 그랬는데 말 안 들었네. 말 잘 듣는다는데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조용히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가네. 기다려. 지가 알아서 가네. 아, 얼굴이 너무 순하다. 그러게 잘생겼네. 되게 잘생겼어. 아, 야. 가만히 있네. 보통 물 싫어하는데 걔들은. 야, 난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야. 바지. 그거 대자고 고상 떠가는구만. 저쪽은 개자리 저기는 저 여자애죠. 아, 벌떼를 저렇게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이야. 어머머머, 아 귀여워라. 짠이라 봤다요. 벌떼 붙잡고 맨날 그러고 싫어졌다게. 피곤하겠다. 아유. 걔가야 그거 안고 자면 새 먹었다. 안 하나? 이년? 하고만. 아, 진짜 열심히 한다. 아이씨, 차에서 얼음만 꺼냈다. 씨. 저길 또 어떻게 들어가? 진짜. 씨. 아, 야, 이게 문제네. 아이고. 아이고. 차가 제네시스네. 잘 들어가네. 8천만 원짜리. 차가? 우리나라 저 주차장은 너무 좁아. 너무 좁아. 큰 차를 아이고, 차가 닿는다고. 큰 차는 진짜 세우기가 불편해. 세훈이가 앉아가지고. 야, 짖지도 않고 진짜. 그러네. 세훈이 앉았네. 내 핸드폰 본 사람. 줄리아, 내 핸드폰 어딨어? 뭐야? 녹았지. 이렇게 뒤집으면 될까? 핸드폰 거기다 넣었다고? 아니 얼음이 녹아서 봉투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뭐가네요? 어린이집 스타일이야? 네네, 이럴 줄 알았어. 얼음 가져오면 뭐해? 진짜 다 녹았는데. 바로 오면 되잖아. 냉장고가 꽉 차 있구나. 정말. 무슨 냉장고야? 나래는 너네 냉장고랑 진짜 비교되구나.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모텔에서 쓰는 그 조그만 냉장고네. 혼자서 하니까 큰 게 필요 없어서 그랬구나. 아닐 거 아니야, 너. 잘 생각해. 침대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뭐 하다가 핸드폰이 침대에 있는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 들어올 때 안 가져왔어요, 핸드폰? 아까 침대에서 이거 봤잖아. 봤구나. 이거 하기 싫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컨트롤해서 그냥 매트 못 쳐야니까 머리 들어가면 하고 있어. 항상 위기감 느끼면서 하고 있어, 나도. 그래. 여기 있네. 저기 있었구나. 똑같은 거 열심히 해. 줄리아, 갈까? 이모네 갈까? 이모네? 이모님도 근처 사세요? 줄리한테 이모. 졸려 죽어? 어떡해?
주인이 사실 멍멍처럼. 네, 막 그러네. 이모네 갈까 이모네? 오히려 걔는 가만히 있고 주인이 되게 활동적이야. 걔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끊어지네. 맛배기네 맛배기. 이렇게 새끼 난 거다. 새끼 2마리. 그 차탱이 있네 2마리. 개 새끼 2마리 나가지고 아이고 개 새끼 2마리 낳나니 너무 적게 났다. 2마리 뭐야? 2마리 나가지고. 그때 보신 거지? 며칠 전에. 예. 그냥 소중했어 하면서 저거 접파먹는 거. 잠깐만 이것만 잠깐 볼게. 넷플릭스 요금제가 바뀌었다네. 좀 싸게 바뀌었네. 넷플릭스 요금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한 달에 13,500원씩 냈던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근데 또 바뀐다고 그랬거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또 제한적으로 해서 더 필요한 거 보고 싶으면 더 내게 하려고 바꾼다고 했거든. 요금이 더 비싸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요금제가 바뀌었다는 거. 넷플릭스 그 한 계정당 4명의 프로필이 제공이 되잖아요.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입하면 이 프로필들을 가족끼리 나눠서 이용하는 형태죠. 아니면 뭐 친구나 지인들과 계정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용료를 나눠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집에 사는 가족 외에는 계정 공유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너는 저 이거 팝콘 켜놓고 왜 안 먹냐? 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그저 먹어. 아버지가 이러셨지. 내가 그 테이프로 딱 붙여놨는데. 네, 넷플릭스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요. 외신들은 아마 단속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보라는 거죠. 네, 이대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아마 새로 유입되는 사용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을 겨냥해서일까요? 다음 달부터 저가형 넷플릭스 요금제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베이직 요금제가 제일 저렴한데요. 월 9,5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요금제는 월 5,500원입니다. 베이직 요금제보다도 4,000원이 싸죠. 대신 이들 가입자들은 이제까지는 넷플릭스에 없었던 광고를 봐야 합니다. 시간당 4분에서 5분 정도 봐야 하고요. 제공되는 화질도 다른 요금제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이 요금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12개 나라에서 도입됩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갑자기 개떡돼야지. 요금제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넷플릭스가 나중에 애초 제가 하나의 계정에 나중에 좀 씻어 먹어요. 냉동실에 저기 한 거를 반죽해놓은 거를. 다르기 때문에 반죽을 해가졌어. 응. 그 영화나 시리즈물을 추천해주기 그 위해서입니다. 만두도 엊그제 쪘던 거 한번 김치에서 먹어야 하는. 하지만 가족뿐 아니라 이 다른 개떡 찔 때 같이 뜨는데. 될 거라는 건 누구나 개떡 찔때 같이 찌면 너무 죽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으면 되지. 가구가 1억 가구 정도라고 넷플릭스가 직접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일단 사용자를 늘려서 시장을 키우고 보자는 취지인 거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던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이 경쟁 업체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더 이상 성장기의 마케팅 전략을 취할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엔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개울 병이야.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넷플릭스 주가가 테레비 잡으면 이제 안 된다. 2분기 전만 나보면 나 달라고만. 네? 이거 볼 것도 없어. 저기 하면서 달라온다고. 정책들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고 일단 강제로 빼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또 구독료로만 운영했던 병역 방침을 어머니가 더 힘센데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마누라들의 힘으로 빼서. 네, 지난 1분기엔 이용자가 크게 줄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 이번 3분기에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크게 늘었어요. 네, 이 가입자가 241만 명 더 늘었는데요. 예상치를 훨씬 웃돈 수치라 시장도 깜짝 놀라고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인기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와 한국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OTT 시장이 정체기,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다는 이 평가를 딛고 넷플릭스가 반등한 데에 다시 한번 이 K 콘텐츠의 힘이 언급이 된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이 신규 가입자들의 지역이에요. 3분기 신규 가입자 67%인 143만 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입한 겁니다. 이 북미 지역은 10만 명에 그쳤는데 반해서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입자는 지난 2분기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때에도 이 나홀로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올 한 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왔던 우리 콘텐츠들의 활약이겠죠. 넷플릭스 테드 서렌토스 공동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얼마나 막 이자 더 많이 올라간 거야? 이자 더 많이 올라갔어? 아직은 발판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넷플릭스뿐 아니라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이 전 세계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제작사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끓여내야 한다는데. 네, 노경진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보여드리죠. 어떤 거 보여? 첫 번째 거, 두 첫 번째 번째 거. 봐봐, 이렇게. 보셨던 거 같은데 저거 전에. 나도 끔끔 그거 새끼 프로다운 당신을 위해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탄생.